미국. 알란이 돌아와 보니 그의 친구는 1시간 전 그대로 유엔 빌딩 근처 공원 벤치에서 무릎 위에 북한제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북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 나라에서도 농축 우라늄을 소지한 자는 수세기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율리우스는 다시금 불안해져 있었다. 어떻게 됐소? 알란이 다가오는 것을 본 그가 다급히 물었다.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끝났지.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물건을 처리해 버릴 수 있겠네요. 율리우스는 서류 가방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아니, 그 정도까지 화기애애하진 않았어. 트럼프에게는 우라늄을 안 줄 거야. 그 사람 자체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로 보였거든. 뭐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영감이 말했잖아요. 다 생각해 두었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였죠? 다 생각해 뒀다는 게?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내 나이가 되면 바보 같은 소리를 많이 하는 법이지. 여보게 율리우스, 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자네 옆에 앉아도 되겠나? 알란은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벤치에 앉으면서 이렇게 다루심을 할 수 있게 되어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 빌딩의 복도 끝은 끝이 없이 긴 데다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바글거리는지 쉴 곳이 없었어. 게다가 시차 적응도 안 되었고 또 온갖 이상한 것들 때문에. 하지만 율리우스는 알란의 딴소리에 넘어가지 않았다. 영감은 모른단 말이유. 지금 우리가 4kg의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서류 가방을 가지고서는 결코 미국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항에서 아무리 외교관 여권을 흔들어도 경보장치가 삑삑거리는 걸 막을 수는 없단 말이유. 알란은 지금 율리우스가 얘기하니 알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화를 냈다면서 율리우스는 계속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얼 가지고 이 나라를 돌아다녔는지 알게 된다면 그 인간이 어떻게 하겠소? 그렇다면 그가 계속 모르도록 해야겠지. 알란은 잠시 생각해 본 다음 율리우스에게 서류 가방을 달라고 하여 그것을 벤치 끄트머리에 눕혔다. 그러고는 그 위를 북한에서 가져온 외투로 덮으니 훌륭한 베개가 되었다. 그는 농축 우라늄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상쾌한 공기 속에 스르르 눈을 감았다. 자, 영감은 이렇게 들어 누워 죽어버릴 거요. 율리우스가 알란의 더러운 신발에 묻은 흙이 바지에 묻을까봐 다리를 빼면서 비꼬았다. 아니, 알란에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저 이렇게 조금 쉬면서 원기를 회복할 생각이었다. 참으로 길고도 고난한 하루였다. 특히나 이륙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착륙했기에 지구란 놈이 그렇게 대먹은 것을 어쩌겠는가. 더욱 피곤했다. 그렇잖아도 엄청나게 늙어빠진 101세 노인이 그렇게 거기에 누워 있으니 너무나도 지치고 가련해 보였다. 1분도 못 되어 지나가던 한 여자가 알란에게 괜찮으냐고, 자기가 도와줄 일이라도 없느냐고 물었다. 생김새로 보아 남미 쪽 사람으로 보였다. 유엔 빌딩 부근은 아주 국제적인 구역이었다.
알란은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정중히 사양하고는 자신은 아무 문제 없으며 금방 다시 일어날 거라고 안심시켰다. 율리우스는 서류 가방과 그들의 미래에 대해 계속 푸념을 늘어놓았지만 알란은 이미 귀에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 친구는 근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 적이 거의 없고 늘 하는 생각은 아무도 즐겁게 해주지 못했다. 몇 분 후 모자를 쓴 60살가량의 남자 하나가 벤치 앞에 멈추어 섰다. 그는 조금 전의 여자처럼 알란이 상태가 괜찮은지 자기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는지 물었다. 율리우스는 뚱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란은 지금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깨달았다. 그는 남자를 올려다보면서 혹시 신사 양반에게 뭔가 마실 만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방금 전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그는 걸핏하면 화를 내고 성질이 북한의 시골 도로만큼이나 제멋대로라는 점 외에는 별로 말할 거리가 없는 무례한이었단다. 게다가 평생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인간이라고. 미국 대통령이요? 모자를 쓴 남자가 놀라며 말했다. 트럼프 말인가요? 오, 불쌍하기도 하셔라. 자, 내게 뭔가 영감님 기운을 둬더 드릴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는 어깨끈 달린 가방 속을 잠시 뒤지더니 황갈색 종이에 쌓인 조그만 병 2개를 꺼냈다. 별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운더베르크라고 약술의 일종이에요. 특히 위장에 좋죠. 알란은 소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두뇌 건강에 좋은 것은 없나요? 율리우스가 빈정댔다. 아, 그거면 될 것 같소. 알란의 주름진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중요한 것은 알코올 함유량이야. 모자를 쓴 남자는 이게 아마 40도나 그 이상 될 것이지만 확인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을 할 때면 항상 몇 병을 짐에 챙겨 넣어요. 위장에 좋기 때문이죠. 아, 이 얘긴 벌써 했던가요? 알란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한 병을 받아 들고서는 내용물을 한 입에 털어 넣었다. 캬! 그가 눈을 반짝거리며 탄성을 발했다. 이거 마시기 전에 모자를 꽉 붙잡고 있어야 하겠는걸? 남자는 빙그레 웃었다. 알란의 반응을 본 율리우스는 번개처럼 2번째 병을 향해 팔을 뻗었다. 그도 101세 노인과 같은 효과를 맛보았고 두 노인은 만족한 표정으로 새 친구를 쳐다보았다. 난 유엔 주재 독일 대사 브라이트너라고 합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내 가방 속에 한 병이 더 있습니다만 그건 내가 간직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을 보니 그걸 서로 마시려고 싸울 수도 있겠으니까요. 뭐 싸우기까지야 하겠소? 알란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라오. 폭력은 아무 것에도 이르지 못하지. 율리우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어둡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다만 그뿐이라오. 율리우스는 알란이 한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뻔했지만 대신 그의 친구와 모자 쓴 남자처럼 미소 짓기로 마음먹었다. 오, 여기에 유엔 직원이 또 한 분 계시구먼. 그렇다면 우린 동료인 셈이군. 알란이 말했다. 나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뚱해 보이지 않는 이 친구는 스웨덴 출신의 유엔 특사 발스트렘 여사를 보좌하는 외교관들이라오. 내 이름은 알란이고 이 친구는 율리우스요.
알고 보면 아주 좋은 친구지. 독일 대사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브라이트너 씨, 혹시 시장하지 않으시오? 알란이 물었다. 당신이 준 그 기적의 약술이 내 식욕을 되살렸다오. 어딘가 레스토랑에서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떻겠소? 계산은 너그러우신 대사께서 해주시면 더욱 좋겠는데. 왜냐하면 마침 우리에게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이 방금 생각났거든. 전에는 금라이터가 하나 있었지만 그걸 평양에서 시리얼과 우유와 바꿔버렸다오. 브라이터 대사는 이미 그의 새 친구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이 꼬부랑 노인에 대해 호기심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노인에게 서도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일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이었다. 평양을 다녀왔다고? 그렇다면 이 두 양반에게서 어떤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지도? 물론이죠. 기꺼이 두 분께 한두 시간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처리할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요. 브라이트너 대사는 뉴욕 2번가에 근사한 장소를 하나 알고 있었다. 도보로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알란에게도 그랬다. 그들은 송아지 커틀릿과 독일 맥주와 과일 보드카를 주문했다. 식탁 분위기가 너무나도 유쾌하여 두 번째로 건배할 때는 브라이트너 대사가 알란과 율리우스에게 자신을 콘라트라고 불러달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기꺼이 그리하겠소, 콘라트. 알란이 동의했다. 이번만큼은 나도 알란과 같은 생각이오, 콘라트. 율리우스도 따라했다. 식사를 하면서 대사는 먼저 아이패드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는 이미 2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구태여 밝히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는 아스파라거스 재배법을 배웠다. 두 번째 건배 후에는 화제가 바뀌어 어떻게 알란과 율리우스가 북한까지 가게 되었으며 발스트렘 여사와 그녀가 마련해 준 외교관 여권 덕분에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가 얘기되었다. 콘라트 브라이트너는 두 사람의 이야기와 자신이 지난 며칠 동안 접했던 뉴스들을 연결 지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스위스 핵무기 전문가가 사실은 스웨덴 사람이었단 말인가? 이 노인은 별로 국가 반역자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보드카를 마실 때에는 조폭이 따로 없었다. 벌써 3잔째를 비우면서 계속 투덜거리는 거였다. 뭐야, 과일향을 넣은 이 달짝지근한 물이 보드카라는 거야? 율리우스는 알란처럼 세상 만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재능은 없었다. 그는 자기 발밑에 농축 우라늄이 든 서류 가방이 놓여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 죽을 것 같았으며 술이 한두 잔 들어감에 따라 브라이트너 대사가 계속 거기를 흘끔거린다는 확신이 굳어져 갔다. 이게 상상이든 아니든 간에 율리우스는 자신이 선수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우리는 알란의 기술적 자료들을 모두 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도망쳐 나온 것을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오. 만일 이게 그 최고 영도자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 알란은 그의 친구가 술김에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비밀을 떠벌리려 하나 하는 의심에 잠시 사로잡혔지만 결국 율리우스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아챘다.
아스파라거스 재배자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농축 우라늄을 떨쳐버리는 것인데 그걸 뉴욕 5번가와 6번가 사이에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놓고 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맞아. 어쩌면 이 콘라트가 해결책일 수도. 그래, 율리우스, 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얘기했네. 사실 우린 이 모든 자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려고 했었어. 헌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건들기만 해도 폭발해 버릴 것 같은 상태더라고. 우린 이 자료가 좀 더 믿을 만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여기에 대해 발스트램 장관과 얘기해 봤나요? 콜라트가 술이 번쩍 깨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알라는 마르고트 발스트램은 모든 점에서 뛰어난 여성이긴 하지만 1966년 이후의 모든 스웨덴인과 마찬가지로 핵에 대해 거의 병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다. 알란이 자신의 전략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된 율리우스가 서둘러 구조에 나섰다. 가장 안전한 길은 EU가 이 지식을 보관하는 거라오. 영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수? 율리우스, 자네만이 지니고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또 한 번 보여주는군. 앞으로도 그런 면을 좀 더 자주 보여주도록 하게나. 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한 의무를 기꺼이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굳건한 지도자를 찾아내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야. 프랑스의 새 대통령 마크롱은 어떨까? 마크롱? 율리우스가 순진한 얼굴을 하고서 되물었다. 그래, 일전에 선거에서 이긴 사람. 내가 말해주지 않았어? 아, 물론 말하지 않았겠지. 자넨 뭔가를 가르쳐 주려 하면 짜증부터 내니까. 이 마크롱의 특별한 점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는 점이야. 아니면 둘 다이거나. 난 그게 어떻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아 보여. 유엔 주재 독일 대사 브라이트너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몇 분 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덜컥 덫에 걸려버렸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독일 연방의 총리이신 메르켈 여사께서 이틀 후에 워싱턴에 오십니다. 그분이라면 책임질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세계 평화를 말입니다. 율리우스는 결정타를 날리는 일은 알란에게 맡겼다. 오, 맞아. 콘라트, 당신 정말 천재야. 그렇다면 당신이 핵 관련 자료들로 가득한 이 가방을 앙겔라 메르켈에게 전해주겠소? 왜 우리가 진즉 그녀 생각을 못했을까? 브라이턴은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자, 우리 건배하죠. 잔에 아직 술이 남아있는 사람은 대사뿐이었지만 어쨌든 잔을 부딪혔다. 서류 가방의 내용물은 납으로 쌓여 있었지만 미국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 어떤 도구가 구비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방사능 탐지기기들이 여기저기서 삑삑거리기 시작한다 해도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닐 거였다. 알란과 율리우스는 그들의 새 친구 콜라트가 관타나모 수용소에 끌려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썩는 것을 원치 않았다. 특히나 그는 음식값 계산까지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알란이 설명했다. 핵무기에 관한 자료들은 납 포장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아마 공항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란다. 게다가 JFK 공항의 직원들이 납 포장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들여다보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 그래요? 브라이트너 대사의 표정이 흐려졌다. 그러니 대사께서 워싱턴까지 택시를 타고 가시면 어떻겠소? 율리우스와 내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외상을 줘야 할 것 같아 요즘 우리가 사정이 별로 좋지 않거든. 별로가 아니라 아주 좋지 않죠. 율리우스가 정정했다. 만일 콜라트 브라이트너가 육로로 독일 대사관까지 간다면 알란과 율리우스의 새빨간 거짓말은 그가 도착한 후에야 드러날 거였다. 일단 서류 가방이 대사관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도 어쩔 수 없을 거였다. 세계적인 스캔들은 일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독일인들이 뭘 자랑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을 것이므로 브라이트너는 내부적으로 조금 혼이 나고 사건은 무마될 거였다. 어쩌면 파면당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관타나모에는 안 갈 거였다. 택시 대사가 되물었다. 뭐 안 될 것 없죠.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요. 비행기 표보다는 쌀 테니까. 좋았어. 알란이 말했다. 자, 세계를 구하는 일은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 이제 목구멍이 말라붙기 전에 한 잔 더 돌리자고. 그들은 도합 6잔의 과일 보드카를 맥주와 비프 커틀릿을 곁들여 마셨다. 브라이트너 대사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나갔을 때 알란과 율리우스는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자네가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내다니 정말로 놀라워. 알란이 칭찬했다. 콘라트는 괜찮은 친구예요. 그에게 문제를 안겨준다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네요. 알란은 잠시 생각해봤다. 해결책이 있을 거야. 그는 종이 냅킨을 한 장 집어 들고는 웨이터에게 볼펜을 한 자루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율리우스가 놀라자 알란은 콘라트가 농축 우라늄만이 아니라 그의 상관에게 보내는 인사말도 들어있는 서류 가방을 들고 가면 별탈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메리켈? 맞아, 그게 그녀의 이름이지. 알란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독일 연방공화국 총리 메르켈 여사. 나는 내 검은색 태블릿을 통해 여사께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내 친구 율리우스와 함께 나는 우리가 잠시 방문하게 된 북한에서 아주 우연히도 농축 우라늄 4kg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행운과 대담한 덕분으로 우리와 농축 우라늄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우리의 계획은 이것을 트럼프에게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보니 그리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고함을 쳐댔으며 그의 성격은 김정은의 그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재배자와 나는 재고해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우라늄이 많이 있기 때문에 4kg을 더 가진다 해도 처치 곤란일 뿐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유엔 빌딩 부근에서 귀국의 훌륭하신 유엔 대사 콘라트 씨를 만났고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콘라트 씨는 생리적 욕구를 해결코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난 이 틈을 이용하여 그 사람 몰래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씨가 엉망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냅킨에서 계속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프 커틀렛과 약간의 맥주를 곁들여 사과 맛 나는 보드카 몇 잔을 마신 후에 율리우스와 나는 콘라트 씨와 약간 지나칠 정도로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쓸데없는 소리를 몇 마디 하게 되었고 콘라트 씨는 지금 여사께서 받으신 서류 가방의 내용물이 핵무기 제조에 대한 자료들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지만 실은 앞장의 냅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농축 우라늄 4kg입니다. 어쨌거나 율리우스와 나는 이것이 믿을 만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다만 안도할 뿐입니다. 여사께는 그리 재미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는 게 꼭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린 여사께서 이 우라늄을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냅킨에서 계속됩니다. 그런데 내 친구 율리우스 말로는 독일 사람들도 아스파라거스 재배하는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는데요. 독일 아스파라거스가 정말로 독일에서 재배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율리우스가 알란의 손에서 볼펜을 빼서 들면서 좀 더 집중하라고 말했다. 곧 콘라트가 올 거라고요. 빨리 편지 좀 맞았어요. 빌어먹을. 알란은 도로 볼펜을 받아서는 다시 쓰기 시작했다. 자,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콘라트 대사에게 너무 화를 내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귀국의 모범적인 대표자인 것 같아요. 만일 여사께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셔야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에게 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면 저 멀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어떨까요? 북한 사람들 주장으로는 자기네는 우리가 슬쩍 해온 것보다도 100배나 많은 우라늄이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0kg의 우라늄으로 그들은 실패를 거듭해 나가다가 결국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콘라트 씨가 곧 돌아올 것 같으니 이만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알란 칼손과 율리우스 연손. 알란은 냅킨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율리우스에게 그것을 서류 가방 뒤쪽에 포켓에 넣으라고 말했다. 율리우스는 독일 아스파라거스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그 바보 같은 부분을 빼버릴 생각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도 상황을 감안하면 알란은 꽤 잘 해낸 셈이었다. 하지만 콘라트는 금방 돌아오지 않았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 경우는 아주 긴 것인 모양이었다. 이때 율리우스에게 문득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그는 달아빠진 그의 여름 재킷의 안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구스타브 스펜손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쪽지였다. 테이블 위에는 콘라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이거 될까요? 율리우스가 물었다. 분명히 될 거야. 알란이 대답했다. 율리우스는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이번에도 음성 사서함 멘트만 흘러나왔다. 아주 짜증이 났다. 구스타브 빌어먹을. 이렇게 항상 꺼놓을 것 같으면 휴대폰을 대체 뭐 하러 가지고 다녀? 지금 알란과 나는 평양에서 뉴욕으로 왔고 다음엔 어디로 갈 거냐면 그가 와. 알란이 속삭였다. 휴대폰은 순식간에 제자리에 놓였다. 자, 친구분들, 이제는 갈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콘라트가 지갑을 꺼내면서 말했다. 계산서는 이미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이제 독일 국고에서 $620와 팁으로 $120,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15초간 통화한 요금가 빠져나갈 참이었다. 콘라트는 100달러짜리 지폐 7장과 20달러짜리 2장을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이제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 흥미로운 서류 가방을 들고서 택시를 잡기만 하면 되겠군요.
오, 그럴 거야. 그럴 거예요. 알란은 율리우스가 팁을 슬쩍 하는 것을 콜라트가 볼 수 없게끔 슬그머니 옆으로 비켜서며 대꾸했다. 미국 스웨덴. 알란과 율리우스가 팁의 일부로 필요한 물건을 좀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버스표를 사서 뉴요크 공항으로 향하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 클럽 하우스에 앉아서 형언할 수 없는 좌절감을 곱씹고 있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유엔 빌딩에서 그 칼손이라는 영감이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발스트램 장관은 옆에 앉아 속으로 나를 비웃고 있었던 걸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확실해. 맞아. 분명히 그랬어. 그리고 그 칼손이라는 영감, 도대체 그 영감탱이가 누구야? 감히 미국 대통령에게 염소젖 얘기를 늘어나? 그 야릇한 표정을, 그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발스트램 앞에서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더 과간이었지. 대통령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충동 조절 능력을 문제 삼았다. 그냥 골프채로 그 쭈글쭈글한 머리통을 부숴버려야 했는데 트럼프는 자신은 너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주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비판했다. 자, 이제 어떻게 한다? 대통령은 여전히 부글대면서 노트북을 열고 트위터에 접속했다. 3분 후 그는 한 명의 TV 사회자를 조롱하고 한 명의 국가원수를 모욕하고 강요 중 하나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자신의 추락하는 지지율은 어떤 신문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선언했다. 그러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발스트램 외무장관은 약속을 지켰고 칼손 씨와 연손 씨에게 그날 저녁 스톡홀름으로 가는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을 예약해 주었다. 짐은 없으신가요? 체크인 카운터의 여직원이 물었다. 없소. 알란이 대답했다. 휴대할 짐은요? 방금 전에 누구에게 줬다오.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그것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스튜디어스가 알란과 율리우스에게 음료를 제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샴페인, 주스, 오, 기꺼이 처음 것으로 주시고 두 번째 것은 사양하겠소. 알란이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요. 율리우스가 덧붙였다. 음료 다음에는 3코스짜리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고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공짜 음식은 사양하는 법이 아니다. 디저트까지 맛본 후에 좌석에 붙은 버튼만 제대로 누르면 침대까지 갈 필요 없이 그대로 잠들 수 있었다. 정말 좋은 세상 아니야? 사람들이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해낼까? 알란이 감탄을 했다. 벌써 모포로 몸을 덮은 율리우스가 지그시 눈을 감으며 기분 좋은 신음을 흘렸다. 태블릿에서 재미난 기사 하나 읽어줄까? 그걸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버리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쇼. 스웨덴 알란다 국제공항 제5터미널 입국장에서 선 알란과 율리우스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율리우스는 상황을 정리해보았다. 그들은 깨끗이 차려입고 푹 쉬고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는 20달러나 남아 있었다. 20달러? 알란이 반문했다. 그걸로 맥주를 한 잔씩 할 수 있겠는걸? 그들은 반 리터들이 맥주 2병을 사서 마셨다. 그러고는 무일푼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깨끗이 차려입고 푹 쉬고 배불리 먹고 목구멍이 좀 더 시원해졌군. 알란이 말했다. 자, 자네 어디 갈 만한 데라도 있어? 아니, 율리우스에겐 그런 곳이 없었다. 마지막 남은 달러를 맥주로 마셔버리기 전에 그 점을 생각해야 옳았으나 이미 엎질은 물이었다. 이제 급선무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101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돈은 삶을 여러모로 편하게 해주지. 아스파라거스로 버는 돈은 어떻게 됐어? 스웨덴에는 자네의 아스파라거스를 수입해서 파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았나? 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스웨덴 아스파라거스의 자세한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게 이 나라를 한번 거쳐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윤리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어? 아, 맞아요. 율리우스는 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군나르 그레슬룬드는 알고 있었다. 그게 누구지? 알란이 물었다. 군나르 그레슬룬드는 율리우스가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하이에나 군나르라고 불렀는데 그에게 딱 어울리는 별명이었다. 그는 샤워하는 법이 없고 면도는 일주일에 한 번만 했으며 항상 코담배를 킁킁대고 입만 벌리면 욕설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을 등쳐먹으며 평생을 살아왔다. 이 점에서 있어서는 율리우스가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는 구스타브 스벤손의 향토 아스파라거스의 판매책 중에 하나였으며 비록 천하의 못된 인간이긴 하지만 맡은 일만큼은 틀림없이 잘해왔다. 택시를 타고 군나르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자기 지갑을 열 거예요. 택시? 아니, 걸어야죠. 스웨덴은 남북으로 거리가 1600km나 되고 동서로는 그보다 약간 짧다. 이 엄청나게 넓은 땅에 겨우 1천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나라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4시간 동안 헤매고 다녀봐야 사람 한 명 보지 못한다. 심지어는 많고 손바닥 사슴 한 마리 보지 못한다. 파리 교회의 허름한 원룸을 살 돈으로 여기에서는 그림 같은 호수까지 딸린 골짜기 하나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마냥 신나는 일만은 아닌 것이 얼마 안 있어 당신은 가장 가까운 상점이 120km, 약국은 160km 떨어져 있으며 못에 발을 찔리기라도 하면 병원까지 가기 위해 그보다 더 먼 거리를 쩔뚝거리며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만일 당신이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에게 커피에 넣을 크림을 빌리고 싶다면 3시간을 걸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돌아오기 위해 또 3시간을 걸어야 한다. 돌아오기도 전에 따뜻한 커피는 냉커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스톡홀름과 그 인근에 모여 살기로 묵계를 맺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기업체들도 모여들었다. H&M, 에릭슨, 이케아 등은 77명의 주민이 아직 떠나지 않은 북극 지방의 나타바라 마을보다는 250만 명의 잠재적 고객들이 살고 있는 곳을 택했다. 따라서 율리우스 욘손과 구스타브 스벤손의 아스파라거스 사업 중앙 물류 창고가 스톡홀름 부근에 위치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항공편으로 수출입을 하고 고객과의 신체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 없는 회사로서 알란다 공항 근처는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메르스타였다. 공항에서 걸어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었다. 노인이라면 2시간 반 정도였다. 아니면 택시로 15분만 가면 되는데 이 옵션은 아까 아침 식사 대신 맥주로 마셔버렸다. 인도네시아. 벌써 오래전부터 구스타브 스벤손은 알란의 생일날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동업자 없이 사업을 혼자서 꾸려왔다. 아직 숙박비를 정산하지 못한 탓에 호텔에 직접 가서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율리우스와 알란이 열기구를 타고 바다로 날아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며칠 후 구스타브는 자기 친구가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율리우스는 멀쩡히 살아있단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자기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다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구스타브는 앞으로는 휴대폰 배터리를 좀 더 열심히 충전하리라 다짐했다. 율리우스는 지금 뉴욕에 와 있단다. 뭐라고? 미국에 갔다고? 열기구를 타고? 북한을 거쳐서? 하지만 율리우스가 어디 있으며 언제 돌아오느냐는 문제는 구스타브가 매일 사업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만큼 급박하지 않았다. 구스타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금 율리우스도 없는데 스웨덴의 중간 상인은 스웨덴 느낌이 나는 아스파라거스에 아예 스웨덴 상표를 붙이라고 부추기고 있었다. 그리하면 돈을 갈퀴로 긁을 수 있단다. 구스타브는 전에 율리우스가 이 점에 대해 주의를 주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났다. 그런데 아라크 술의 장점은 속에 묻혀있는 기억을 해방시켜 준다는 점이었고, 단점은 이 해방된 기억이 다음날 아침이면 깜짝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점이었다. 만일 그럴 수만 있었다면 율리우스는 아스파라거스에 절대로 스웨덴 상표를 붙이지 못하게 했을 거였다. 전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그 바보 같은 중간 상인 녀석이 사업을 말아먹지 않았던가. 스웨덴. 이런 연유로 알란과 율리우스가 2시간 반 동안 겨우겨우 걸어 스웨덴 동업자의 창고의 당도에 보니 문은 굳게 닫혀있고 그 위에는 빨간 테두리를 두른 노란 팻말에 검정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스웨덴 절차법 제27장 15조에 의거 입구가 봉쇄됨, 위반하는 자는 법으로 처벌됨, 경찰청.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알란이 개와 함께 산책 중인 한 중년 여자에게 물었다. 경찰이 불법 채소 수입업자를 체포해 갔어요. 여자가 설명해 주었다. 이런 빌어먹을 하이에나 군나르. 율리우스가 욕설을 퍼부었다. 아, 고 녀석 참 귀엽네. 알란의 정신은 개에 가 있었다. 이름이 뭐죠? 두 친구는 또다시 난처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율리우스는 발에 물집까지 잡혔다. 그는 알란 옆에서 절뚝거리며 메르스타 치네 쪽으로 걸었고 101세 노인의 걸음걸이를 따라가느라 애를 먹었다. 결국 그는 기권을 선언했다. 난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어요. 이놈의 물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알란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경험이 있어서 잘 알지. 그리고 자네는 좀 더 걸어야 할 것 같아. 그는 길 건너편 장의사 옆에 붙어있는 구멍가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어때? 자네에게 딱 맞는 것 같은데? 왼쪽 가게에 가면 붕대를 살 수 있을 거고 만일 붕대가 없으면 오른쪽 가게로 가서 죽으면 되니까. 알란은 구멍가게에 들어갔고 2미터 뒤에서 율리우스가 절뚝거리며 따라 들어왔다. 나이는 50대로 보이고 다른 종류의 부적 목걸이 3개를 두른 여자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다. 보아하니 고객이 새까맣게 몰려드는 가게는 아닌 모양이었다. 안녕하시오. 알란이 인사를 했다. 혹시 붕대를 파시오? 내 친구 율리우스가 발에 물집이 잡혔다오. 여자는 위생용품이 진열된 매대를 가리켰다. 율리우스는 절뚝절뚝 거기까지 걸어가서는 필요한 것을 찾아내어 부적 목걸이의 여자에게로 돌아왔다. 36크로나예요. 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율리우스가 설명했다. 내가 지갑을 깜빡하고 왔지 뭐예요? 내일 다시 와서 지불해 하면 안 될까요? 오케이, 그럼 붕대를 여기다 둘 테니까 내일 와서 지불하고 가져가세요. 여자는 부적들을 쨍그랑거리며 붕대 꾸러미를 낚아챘다. 아니, 그게 말이죠. 내가 지금 물집이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붕대를 지금 가져가고 값은 내일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 구멍가게의 주인이기도 한 계산원은 이날의 첫 번째 손님을 쌀쌀맞게 쳐다보았다. 난 아주 힘들게 일하는 자영업자예요. 오늘 아침 8시부터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여길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한테 마수거리 손님에게 물건을 공짜로 주라고 하는 건가요? 율리우스는 한숨을 쉬었다. 너무 피곤해 대화를 이어갈 힘도 없었다. 그래도 자신은 그녀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관점도 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이건 특별한 상황이에요. 사실 난 급한 용무로 미국에 갔다가 방금 전에 돌아온 점잖은 외교관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갑을 대사관에 놓고 왔지 뭐예요? 그럼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미국에 있는 대사관인데
부적 목걸이의 여자는 율리우스를 주의 깊게 쳐다본 뒤 알란을 쳐다보았고 다시 율리우스를 쳐다보았다. 첫 번째 남자는 자기보다도 늙었고 두 번째 남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늙었다. 그리고 둘 다 전혀 외국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럼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 어떻겠어요? 율리우스의 왼쪽 발꿈치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 오른쪽도 특별한 관심을 요하고 있었다. 게다가 빵 한 조각 못 삼킨 지가 벌써 여러 시간째였다. 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율리우스가 힘없이 말했다. 무슨 말이야? 바로 옆에 선 알란이 항의했다. 내가 있잖아, 율리우스. 영감은 돈이 얼마나 있는데? 율리우스가 물었다. 한 푼도 없어. 그렇긴 해도. 미안해요. 두 노인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여자가 말했다. 돈이 없으면 붕대도 못 줘요. 그게 이 가난한 구멍가게의 규칙이에요. 이곳의 주인 사빈의 연손 바로 제가 정한 거죠. 아니 율리우스도 성이 연손인데 알란이 놀라며 외쳤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릴 좀 특별 대우 해주면 안 되겠소? 부적 목걸이의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부적들도 따라서 고개를 저었다. 이 나라에는 연손이 적어도 10만 명은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연손들에게 붕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이 가게 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알란은 이 가게 재정은 분명히 파탄이 나겠지만 지금 그들은 10만 명이 아닌 한 명의 연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이 나라의 모든 연손들은 굳이 여기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입구에 써붙이는 것도 좋을 거란다. 여자가 대꾸하려 하는데 율리우스는 완전히 절망해버렸다. 더 이상 협상하고 싶지 않았다. 발을 치료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길 떠날 수 없었다. 붕대를 내놔, 붕대를 내놓으라고 그는 고함쳤다. 좋아, 나 이제부터 강도야. 부적 목걸이의 여인은 겁먹었다기보다는 놀란 표정으로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강도? 지금 당신에겐 무기가 없잖아. 심지어는 물총 하나 안 들고 있잖아. 삼점을 털고 싶으면 장비나 똑바로 갖추셔. 율리우스는 평생 한 번도 어디를 털어본 적이 없지만 세상의 모든 전문 강도들을 대신하여 화가 치밀었다. 아니 언제부터 피해자들이 이다지도 건방져졌지? 알란은 여자에게 혹시 여기서 물총을 파느냐고 물었다. 아니 여기에 물총 따위는 없단다. 그리고 만일 장난감 살 돈이 있으면 그걸로 당신 친구 붕대나 사주시지 그래요? 알란은 그녀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조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어쩌면 더 이상 의미 없는 입씨름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그는 재빨리 화친 계획을 하나 생각해냈다. 보아하니 저쪽에 조그만 카페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 내 친구가 이 붕대를 가지고 저기 가서 앉고 여사께서도 같이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누면 어떻겠소? 정말로 멋진 반전이 아니겠소? 부적 목걸이의 여인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율리우스에게 붕대를 내밀면서 이제 외상값은 36이 아니라 56크로나라고 말했다. 커피 2잔 값이 20크로나란다. 율리우스는 고맙다고 고개를 꾸벅하고는 가장 가까운 의자 쪽으로 절뚝절뚝 걸어갔다. 알란은 혹시 각설탕 하나를 부탁하면 외상값이 느냐고 물었다. 설탕과 우유는 이미 계산에 포함됐어요. 자, 곧 갈 테니까 가서 앉아 계세요. 스웨덴. 사빈의 연소는 커피 3잔과 각설탕 단지,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 3데시리터, 그리고 방금 전자레인지에 따끈하게 데워낸 계피 브리오슈 3개를 들고 왔다. 율리우스는 붕대를 다 감았지만 당분간 양말 차림으로 있기로 했다. 우리 계산서가 자꾸 신경 쓰여서 그러는데 알란이 물었다. 그 브리오슈는 얼마요? 아, 이거요? 샤비네가 대답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짜예요. 어차피 망해가는 가게인데요, 뭘. 느끼셨겠지만 난 사업에 별로 재능이 없답니다.
알라는 사비네가 무엇보다도 잡담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기야 온종일 계산대에 앉아 있는 것은 그리 재미있는 일은 아니니라. 고객들이 돈을 내려 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러하리라. 사비네 양께서는 아주 너그러운 분인 것 같구려. 우리가 이 브리오스를 먹는 동안 자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소? 알란이 정확히 짚은 거였다. 마치 버튼을 누르기나 한 듯 그녀의 입에서 사연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무얼 알고 싶으시죠? 난 올해 59이고 싱글이고 친구도 가족도 없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요. 어디라고요? 율리우스가 되물었다. 이 세상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이란 게 있걸랑요. 우리 어머니 말씀을 따르자면요. 알라는 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분은 지금 어디 있으신지. 저 세상이요. 자꾸 하셨소? 네. 알라는 우물거리던 브리오스 주걱을 꿀꺽 삼켰다. 그렇다면 사비네 양, 어머니께서 저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면 해주셨을 말씀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겠소? 기꺼이 해주겠단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저 세상은 낯선 곳이다. 하지만 엄마 예르트루트의 가르침 덕분에 어린 사비네는 자신이 엄마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보는 것을 자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결코 고백하지 않은 딸과 함께 저세상 AB사를 경영했다. 이 회사의 전문 분야는 신점이었다. 다시 말해서 모녀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강신수를 행하기도 하고 유령들을 찾아내고 악령들을 다루고 오래된 집을 지키는 착한 유령들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들은 진자, 수정, 점 막대기, 갖가지 음향과 향기 등을 사용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어주는 것들이었다. 회사 이름이 저세상 AB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목에 차고 있는 그 부적들은 뭐요? 알란이 물었다. 엄마가 물려준 거예요. 엄마가 남긴 거의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것들은 대지와 풍요와 신이 준 능력을 상징해요. 뭐 원하신다면 그냥 헛소리라고 해도 좋고요. 당신은 사후의 삶을 믿지 않나요? 율리우스가 물었다. 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별로 믿지 않아요. 정말로 거지 같은 삶이죠. 사비네의 가슴에는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뭔가를 좀 먹고 싶었다. 이제는 두 남자의 사연을 들어볼 차례였다. 자, 두 분께서는 구멍가게 터는 것 외에 또 어떤 일을 하시죠? 외교관이라고 하셨나요? 난 멋진 이야기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듣고 싶군요. 율리우스는 얼굴이 벌개져 고개를 끄덕이면서 강도짓을 하려 한 것에 대해 사과를 구했다. 그런데 물집난 발이 아직 너무나 쓰라리란다. 금전 등록기 옆에 소염 진통제 있어요. 사비네가 말했다. 약값은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물론 없어지겠지만. 율리우스는 고맙다고 말하고 절뚝거리며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알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우린 실제로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다오. 적어도 외교관 여권은 있거든. 지갑 얘기는 사실이 아니지만 말이야. 우린 인도네시아에서 채소 장사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스웨덴 외무장관을 만났는데 그녀가 우릴 도와주었고 또 외교관으로 만들어 주었다오. 상황상 필요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미국으로 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발스트램 장관과 함께 그를 만났지.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귀국하는 게 가장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 아침에 알란 다 공항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호주 노머니에 $20가 들어있었는데 불행한 상황으로 이건 이내 그걸 다 써버리고 말았지. 빈털터리가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무작정 걷는 거였어. 결국 이렇게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게 되어버렸지만 사비네는 알란의 이야기 가운데 군데군데 뭔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 안 그렇소? 물론 그렇죠. 사비네는 알란과 율리우스를 빗자루를 휘둘러 쫓아버릴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자, 이제 당신 이야기를 마저 해주겠어? 요? 벌써 발스트램 장관에 못지않게 사비네에게 반해버린 율리우스가 말했다. 저 세상 AB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렇게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은 듯한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난해 여름 사비네의 어머니가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단다.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녀는 회사를 이끄는 엔지니어였으며 논스톱으로 LSD에 취해 저 세상을 다니며 유령들과 소통을 해왔단다. 얼마나 자주 다녔죠? 율리우스가 물었다. 논스톱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난 여름 그렇게 다니던 여행 중 하나가 아주 고약한 방향으로 흘렀고 결국 엄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니면 그냥 사는 곳을 바꿨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오, 저런, 어떻게 그렇게 됐죠? 엄마는 강신술을 하러 쇠데르델리아에 갔어요. 나는 엄마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엄만 LSD에 흠뻑 취해 있어서 혼자서는 행선지를 찾지도 집에 돌아오지도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역의 플랫폼에서 엄마는 그녀만이 볼 수 있는 유령 하나를 발견했고 내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유령을 쫓아서 철로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노르셰핑발 11시 25분 열차에 치여버렸죠. 오, 저런, 율리우스가 혀를 찼다. 그 유령은 무사했나? 알란이 물었다. 살면서 입을 열기 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종류의 질문이었다. 사비네는 지친 눈으로 알란을 쳐다보았다. 저기 말이에요. 유령들은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저 세상 AB사의 수입은 대부분 달짝지근한 LSD 알약들이나 마찬가지로 달짝지근하며 재미난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LSD 우표들이 되어 날아가 버렸단다. 그래도 모녀는 사비네의 할머니가 소유한 땅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에서 공짜로 지낼 수 있었기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단다. 이 할머니도 작년 여름에 9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엄마 예르트루드는 물려받은 이 집을 LSD로 다 날려먹기 전에 저 세상으로 혹은 그게 어디가 됐든 지금 그녀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떠나버렸단다. 99살? 알란이 말했다. 아이고 한창 때에 죽으셨군 그래. 그런데 아가씨 본인은 마약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난 마약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사비네가 대답했다. 엄마가 보기에 내가 그토록 멍청한 제자였던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일 거예요. 엄마는 항상 말했죠. 나는 나를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넌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문제야 라고 말하곤 했죠. 알란이 말했다. 율리우스도 노상 생각만 하고 지낸다오. 그래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데 말이야. 문제의 사색가는 알란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사비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대기 할머니의 집을 물려받았다고? 사비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팔아서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나니까 200만 크로나가 남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해보니 기업가가 내게 딱 맞는 직업일 것 같았어요. 난 숫자에 엄청 강하거든요. 기업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단어일 거예요. 율리우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세상에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멋진 단어들과 표현들이 있지. 기업가는 그중 하나야. 영수증 없이는 또 다른 예고이고.
하지만 생각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단다. 우선 그녀는 고객들이 있는 스톡홀름 중심가에 가게를 얻을 만한 돈이 없었단다. 그곳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이곳에서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란다. 또 알란의 말대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통에 일이 꼬여버렸단다. 그래, 대체 어떤 종류의 생각을 했기에 이 메르스타 구석에 다 구멍가게를 열었는지 혹시 물어봐도 되겠소? 알란이 물었다. 방금 물어보셨네요, 뭐. 샤비네가 대답했다. 난 종이와 연필을 들고 할머니의 주방 식탁에 앉았어요. 난 잠재 고객층이 클수록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죠. 이 생각은 나를 두 개의 진실로 이끌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한 음식을 먹는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 조만간에 예외 없이 죽는다. 어쩌면 알라는 예외일지도 몰라. 율리우스가 끼어들었다. 이 양반은 얼마 전에 101살이 되었어요. 와우! 사비네가 감탄했다. 한쪽 발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 바로 이분을 두고 하는 말이네요. 영감님께 돈이 없어서 유감이에요. 아니면 내가 관을 하나 팔 수 있을 텐데. 알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게 안에 관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잠깐, 그가 말했다. 혹시 이 옆에 붙어 있는 장의사도 아가씨 거요? 알란의 재빠른 추론에 사비니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대단해요.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땅에 묻혀야 하고 그래서 관을 만들어 팔기로 했죠. 관을 판다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비네의 이야기에 알란의 어조가 무지하게 철학적으로 바뀌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의 유령들. 어쨌든 유령들은 돈을 가져다 주죠. 적어도 이를 위해서라면 LSD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삶과 관련된 나의 사업 콘센트는 두 분께서 돈도 안 내고 이 상점 매대를 거덜내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콘셉트는 더욱 한심했죠. 율리우스는 새 친구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이곳을 털려 했던 게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아까 숫자에 엄청 강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난 다음 분기 손실액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그게 그 다음 분기에 얼마까지 늘어나게 될지도요. 아,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때가 오기 전에는 관을 사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면 그들은 깜짝 놀라죠.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요. 하지만 죽기 전에는 뭔가 먹을 것을 사야 하지 않나요? 율리우스가 물었다. 죽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나한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녀가 지역 무가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광고를 내자 식품과 관을 염가 판매합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소문을 접한 이 지역식품안전청 조사관이 그녀를 깜짝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사빈의 가게의 정육 코너에 시체가 저장되어 있지나 않은지 확인코자 함이었다. 이 광고는 내가 했던 한심한 생각들 중에서도 최악이었죠. 율리우스는 이 벽의 양쪽에서 사업이 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사비네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젠 모든 게 피곤하기만 하단다. 아, 엄마가 그 초자연적인 헛소리들로 날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사실 그녀는 숫자에 대한 것 말고 예술에 재능이 있단다. 예술에 대한 재능? 알란이 물었다. 네, 원하시면 영광님 초상화를 그려드릴 수 있어요. 4,000크로나면 어때요? 아, 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했네요. 알란은 사비네의 머릿속에 방금 떠오른 사실에 대해 사과를 구했다. 알란에게 땡전 한 푼 없다는 사실 말이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난 이 젊은 동생 율리우스의 안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오. 생겨나기 전부터 그가 아프다고 하소연한 이 물집은 보기에도 끔찍하지 않소? 자, 우리가 뭐라도 좀 도와드리고 그 대가로 하루나 이틀 정도 여기서 신세를 질 수 있겠소? 저기 보이는 요구르트 매대 앞 마루에
마루에 누워 잠을 잘 수도 있다오. 그리고 내가 자다가 죽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소. 식품안전청과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게끔 말이오. 율리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 나는 꽤 괜찮은 목수예요. 혹시 관을 더 만들어 놓을 계획 없어요? 이들은 하룻밤 재워준다. 땡전 한 푼 없는 고객들을 반시간도 안 되어 손님으로 대접해준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과 커피를 마시며 느꼈던 게 지금은 더욱 확실해졌다. 사비네는 이들과 같이 있는 게 즐거웠다. 그러니 안 될 것도 없지 않은가. 그녀는 율리우스에게 고개를 돌렸다. 우리 젊은 오빠 율리우스, 그런 말을 하고서 어딜 가겠다는 거죠? 당신이 가게를 털려고 하면서 했던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신은 발이 성하더라도 갈 데가 없잖아요. 자, 이 건물 2층에 방이 2개 있어요. 그중 하나에 보조 침대가 있으니 한 분은 거기서 주무시면 되고 다른 분은 장의사의 소파에서 주무세요. 더 편하시다면 관 속에서 주무셔도 되고요. 치약과 칫솔이 필요하면 아까 붕대를 가져온 곳 옆에 있으니 사용하시면 돼요. 면도기도 하나 쓰면 안 될까? 알란이 물었다. 어차피 곧 파산할 것 같은데 하나쯤 없어진다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2개 가져다 쓰세요. 외상장부에 달아놓죠 뭐.